이게 녹음 유언은 거의 대부분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으셔야 되는데, 우선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다가 성명, 그 다음에 유언의 취지, 그 다음에 녹음 연월일 이렇게 구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최고의 유언장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종류와 그 작성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 두 번째로는 녹음 유언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 네 번째는 비밀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수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1065조를 보면 유언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증서 유언이고요. 두 번째는 녹음 유언, 그 다음에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그래서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언은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들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필증서 유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건의 첫 번째는 전체를 자필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 그 취지하고 거기에 성명, 주소, 일자 이걸 전부 다 자필로 본인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성 연월일, 세 번째는 주소, 네 번째는 성명, 다섯 번째는 날인 또는 무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라도 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필로 작성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 날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작성 연월일을 쓸 때 연월을 일단 쓰고 날짜를 비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채우거나 이러려고 비워놓는데 일단 날짜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소를 안 쓴 유언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자기 주소를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주겠다고 해서 그 재산의 소재지를 쓰는 거하고 자기 주소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소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날인이나 도장을 찍거나 손가락 도장이죠. 무인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인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서명이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게 본인이 쓴 게 확실하더라도 날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녹음 유언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음 유언은 거의 대부분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으셔야 되는데 우선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다가 성명, 그 다음에 유언의 취지, 그 다음에 녹음 연월일 이렇게 구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증인의 성명 이거를 구술해야 녹음 유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정해진 게 이제 뭐 치매나 이런 경우에 정해지는데요. 그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언에서 이익을 받을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그러니까 혈족이죠. 혈족하고 배우자, 이거는 증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녹음요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거를 녹음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님 평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정도는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본인이 녹음한 날짜를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내가 누구고 유언의 취지는 뭐고 그 다음에 날짜는 언제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녹음 유언이 사인 증여가 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사인 증여라는 건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너 가져라. 이제 이런 뜻이 사인 증여인데요. 그 사인 증여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내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증여라는 게 구두 증여도 가능하잖아요. 주겠다는 사람이 내가 주겠다고 하고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사히 받겠다. 이러면은 이제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허락이 있다. 이래서 이제 증여가 유효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녹음으로 했더라도 주는 사람이 주겠다는 거하고 받는 사람이 고맙게 받겠다는 게 함께 녹음이 되어 있어야 사인 증여로 인정된다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입니다. 이거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인데요. 공증인 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이 되고 또 하나는 검인도 필요 없고 바로 등기가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보면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증인의 요건은 다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그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해야 됩니다. 구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말로 한 것을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필기한 것을 낭독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고 나면 유언자하고 증인이 그 필기의 낭독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을 증인 2명하고 그다음에 유언자가 서명 날인하면 성립이 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증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증인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증사무소 직원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증인이 읽어주는 거를 뭐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 이런 정도로는 무효가 되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유언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중증 치매일 경우에도 유언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성년 후견인이나 중증 치매의 경우에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됐다. 이제 그 사실을 유언서에 의사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비밀증서 유언장 작성 방법입니다. 이 비밀증서 유언장이라는 건 왜 쓰는 거냐 하면 유언장이 있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하고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만들어서 봉투에 넣고 완전하게 봉해야 됩니다. 봉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리고 이제 봉투 표면에 제출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면 유언자하고 증인 2명이 이게 그 사람 유언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언 증서의 봉투에 그 제출된 연월일을 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로부터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밀증서 유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2가지는 뭐냐 하면 봉투는 확실하게 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증서 유언인데 봉투가 봉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사무실이나 법원에서 반드시 확정일자인 몇 월 며칠 이것을 제출 연월일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구수증서 유언인데요. 이게 특별 방식의 유언이라고 해서 앞에 네 가지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앞에 네 가지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요건을 보면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증인 한 명한테 자기 유언의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이 그걸 필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읽어주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증인이 같이 이제 그걸 듣고 2명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하는 분은 그때 서명 날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증인 2명만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증인이나 뭐 이해관계인 그 자녀나 이런 분들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급박한 사유라는 게 결국 위태로우시든가 돌아가시든가 뭐 이렇게 되면 하여간 그 유언이 된 날 만약에 돌아가시고 뭐 하면은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7일 내에는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한 2가지는 다른 유언이 가능한데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가 없다. 확실히 아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안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5가지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최고의 유언장이라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해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의 요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최고의 유언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언장 작성 시에 이 5가지를 지키면 자녀들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